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농지법입니다. 공법에서 두 문제 출제됩니다. 농지법은 이게 용어정의 이런 것들은 공법에서 출제될 수 있고요. 소유상한 이런 것들은 공인중개사법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농지의 용어정의는 전답가수원이면 무조건 농지입니다. 실제 농사를 안 짓는 땅이라 하더라도, 근데 지목이 전답가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3년 이상 사용됐으면 농지입니다. 근데 실무상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예를 들면 시골에 지금 빈집이 엄청나게 많죠. 빈집은 사람이 안 살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 지목이 됩니다. 빈집입니다. 집터입니다. 집.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이 집이 무너져 가지고 여기다가 3년 동안 배추를 심어놨다가 만약에 여기 다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이게 농지이기 때문에 3년 이상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지 전용 부담금, 보전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30%, 공시지가 30%.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빨리 뽑아내고 농사 안 지었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시골 특히 이천 같은데 굉장히 무섭다더라고. 제 친구 이천에 사가지고 후회하는데 바로 옆에서 알고 신고하겠다, 돈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안 주면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 신고하면 이게 잘못하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이거 집터에 또 다시 집 짓는데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농지라고요. 왜? 3년 이상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되면 지목과 상관없이 대지라도 농지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뭐 과거 역대 정권부터 이거는 모든 정권이 다 농지를 자꾸 늘리려고 하겠어요? 줄이려고 하겠어요? 우리나라는 정책 기조가 농지를 더 보존하고 늘리려고 하겠어요? 정권마다. 아니면 농지를 가급적이면 없애려고 하겠어요? 예, 줄이려고 합니다. 예, 모든 지금도 이번에도 프로그램이 이미 과거 정권부터 뭐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지금 현 정권 이재명 정권도 마찬가지고 이 기조가 얼마 전에 그 발표됐던 이미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농업 진흥지역, 진흥구역 이런 건 해제된다고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일시적으로 해제해버리면 또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은 진흥지역 외의 농지가 되면 그만큼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정책 기조를 가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험에 이유는 안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농사를 안 짓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 특별세를 받잖아요. 농어촌 특별세 받아가지고 농업인들 먹이 살리고 있다고 실제로. 지금 농업인들은 거의 뭐 농기구라든지 이런 거 모든 거 다 혜택 주고 있어요. 반 이상 정부에서 보조해줘요. 뭐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짓는 거 이런 걸. 그러니까 차라리 농사 안 짓는 게 우리나라 잘 사는 길이라고요. 농사 안 지으면 쌀 같은 걸 마음대로 수입할 수 있는데 농사 짓고 있으면 쌀값이 폭락하면 또 농민들이 가만 안 있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려면 가장 좋은 거는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이지만 진흥지역이나 진흥구역이지만 나중에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땅을 샀다 해제되면 바로 땅값이 올라간다고요. 그건 아마 어디 시청이나 이런 데 그 관청에 가면은 어느 정도 알려줄 가능성이 있어요. 잘 안 알려주더라도 대충 이야기 들어보면. 그러면 어디가 해제되겠어요? 대도시 근처이고 대규모 농지가 아닌데 이런 데부터 해제된다고. 예를 들면 김해평야, 나주평야 이런 데는 당장 해제되지는 않아요. 그런 데가 아니면서 그 이천 근처 이런 데가 해제될 가능성이 많죠. 도시 근처에 있는 땅이면서 대규모 농지가 아닌 경우. 지금 저 뒤에 농지인데 지금 상업지역이잖아요. 지금 49층까지 짓고 있잖아요. 우리 학원 뒤에. 그런 농지인데도 그런 땅들은 엄청나게 비싸겠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의해서 땅값이 결정됩니다. 땅값은 얼마나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 그게 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래서 돈 벌려면 여러분들이 공법을 잘 해야 된다고요. 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통작거리라는 게 뭐냐면 출퇴근하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거리는 폐지됐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다만 허가구역 안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통작거리 30km가 있습니다. 옛날에 20km였는데 지금은 교통수단이 뭐 발달돼 가지고 30km까지는 출퇴근하면서 농사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통작거리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천에 살고 있으면서 김해평야에 있는 논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김해 그 시청에서는 특별히 감시를 하겠죠. 이사도 안 오면서 어떻게 농사 짓는지 실사를 해가지고 만약 농사 안 지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겁니다. 자, 농업인입니다. 왜 농업인의 용어정의를 하냐면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엄청 많으니까, 예를 들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농업인의 경우 농가주택은 지을 수 있어요. 비농업인인 경우는 농가주택,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지을 수 없죠. 건물을, 주택을. 그래서 농업인이 중요하다. 농업인,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도 시골에 가자, 저 아는 분들도 그러니까 와이프들이 다 싫어한다더라고, 그걸 하고요. 저도 시골에 가자 이러니까 너 혼자 가가지고 배추하고 무농사 지어가지고 보내라 이러면서 안 간다더라고요. 절대로. 그러면 가서 네가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 그때는 검토해볼게. 간다는 것도 아니고 검토해볼게. 검토해볼게 이 말은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여야 됩니다. 1000제곱미터면 300평이잖아요. 300평은 넘어야지 100평 농사 지어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먹고 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100평,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인이고요. 비닐하우스, 온실, 버섯 재배사 이런 것들은 330제곱미터 100평 이상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곤충사육사는 50제곱미터만 돼도 되죠. 곤충사육사. 앞으로는 곤충 키우는 게 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곤충이 단백질은 높죠. 대가축 2두, 소 큰 거 2마리, 중가축 10두, 소가축 조그마한 가축 100두, 가금 1천수, 꿩 1000마리 키우는 경우 꿀벌 10군 이상을 사용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도 농업인이고요.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옛날에 100만 원에서 지금 1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인 자가 농업인입니다. 저도 어릴 때 도라지 같은 거 캐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고 있는데 말려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농협에 가서 팔아가지고 영수증 같은 거 증빙서류 있어야 되겠죠. 그냥 시장에 팔면 뭐 그 인정되지. 예? 그러니까 떼우려면 그 영수증 같은 걸 다 받아놔야 될 겁니다. 그냥 시장에 가서 팔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현실적으로 오일장에 가서 팔면. 자, 요거는 이제 공법에 나올 수 있고요. 중개실무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용어적인 좀 알아야 되고요. 소유상한 요거는 공인중개사법에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상한은 거래하는데 중개하는데 중요하니까요. 자, 원칙은 소유상한이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습니다. 폐지됐습니다. 폐지한다는 것도 왜 폐지했겠어요? 취지가 많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사 못 짓는 사람, 나이 많은 분들 쉽게 팔 수 있도록 소유상한을 해버리면 수요가 창출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화되는, 제가 호주 같은 데는 가보니까 한 사람이 농사 짓는 땅이 경상북도 면적만 하더라고요. 비행기로 농약 뿌리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규모잖아요. 옛날에는 5만 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소유상한은 없어졌고요. 원칙적으로.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상한이 3가지가 있는데, 농업인이 상속받으면 소유상한 없어요. 저 같은 경우 저도 논을 상속받아 봤는데요. 비농업이잖아요.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10,000제곱미터까지 3,000평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8년 이상 제촌장행하다가 이농하는 경우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 있다가 전부 공장에 간다고 다 나갔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공장에서 일했잖아요. 중학교 졸업했나? 초등학교 했는지 모르겠는데 못했어요. 중학교도.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좀 그 부모들은 좀 이상하긴 한 것 같아요. 저하고 나이가 같거든. 저는 부모님들이 농사 지어도 못 먹고 살아도 자식은 공부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공부해봐야 소용없다, 그냥 돈 벌어가지고 집에 보내라 하고 이랬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공장에 안 가고 바로 학교로 가긴 했어요. 나이는 똑같은데 저도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보통 그래 공장 간다고 이제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도시로 나가는 경우 옛날에 많았다고요. 그러면 나가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반 이상은 돌아온다고, 또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럼 돌아오면 농사 지어야 되니까 10,000제곱미터까지는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농사 안 지어도 안 팔고. 그 다음에 주말 체험용 농을 허용하는
취지가 뭐냐면 두 가지 취지가 있습니다. 시험에 취지는 안 나옵니다. 물론 주말 체험영농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농사를 안 짓는 게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외국수 수입하는 게 더 싸게 친다고요. 쌀값 싸다고. 외국은 저 베트남이나 미국 같은 데 엄청 싸거든요. 그래서 물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쌀 종류가 다르지만 우리가 많이 수입한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쌀 농사 짓는다고 그분들도. 그래서 이제 무조건 100% 다 수입을 하게 되면 식량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외국에서 수출 안 한다고 하면 우리 굶어 죽어야 되냐. 전쟁 안 하고도 다 죽어야 되죠.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래서 식량을 무기화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말 체험 영농을 허용했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업인들 좀 논 쉽게 팔 수 있도록 도시 사람들이 농사 안 짓지만 체험만 하기 위해서도 일부 면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주말 체험 영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만 가능합니다. 300평 미만만. 세대원 합산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세대원 각각 부부가 있으면 부부 따로따로 1000제곱미터까지 가질 수 있다. X죠.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런 게 출제됐어요. 세대원인 남편 명의로 500제곱미터가 있는데 세대원인 부인 명의로 추가로 500제곱미터를 주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취득할 수 있다. 없다. 답은? 왜요? 왜? 1000 미만이니까. 이러면 1000이면 미만에 안 들어가요. 999.9999만 가능하다고 이론적으로. 물론 시험에 이렇게 나오진 않았고요. 610이 있는데 510을 더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긴 했어요. 어쨌든 미만이라고. 미만 1000제곱미터 이상은 안 된다고요. 미만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농지 소재지 시구 읍면장입니다. 공법 시험에 출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군수 X입니다. 군수 X. 우리 도시계획 기반 결정은 시장 군수잖아요. 여기는 군수 대신에 읍장 면장이에요. 군에는 보면 읍면이 있잖아요. 읍장 면장이 해주는 거지 군수가 해주는 건 아닙니다. 뭐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예를 들면 남양주시 화도읍이면 읍장한테 받아야 되고요. 남양주시 별내면이면 지금 면인지 아닌지 동인지 바뀌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 옛날에 별내면이었거든요. 별내면이면 반드시 면장한테 받아야 돼요. 호평동 평내동이면 반드시 남양주 시장한테 받아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그냥 시구 읍면장이라고 돼 있지만 이 중에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게 아니고 면이면 면장한테 가야 되고 읍이면 읍장한테 가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공법이 판례가 시험에 나온다면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법은 판례 거의 안 나오죠. 판례가 나온다면 요거 하나 있다고요. 딱 판례가 공법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판례. 즉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이지 법률행위 효력 요건은 아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못 받았다고 그 계약이 무효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요건이기 때문에 허가 못 받으면 무효죠. 계약이. 근데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요건인데 이거는 효력 요건은 아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못 받았다고 당연히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발급해 준다.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4일 이내에 발급해 주고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해 준다. 이런 숫자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요거는 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하니까요. 요거 1번은 좀 볼 필요가 있겠네. 농지 전용 허가. 전용은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허가 받았거나 또는 신고한 경우,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농업 경영을 하는 건 아니니까 농업 경영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지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4일 이내에 발급해 준다고요. 농업 경영을 할 건 아니니까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은 안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요 농지증 받지 않아도 되는 것 공법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국가지자체. 우리나라는 국가지자체의 경우 모든 특례가 인정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지자체의 경우 국세, 지방세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자체는 농지증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 지자체는 속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농지정이라는 게 뭐예요? 농사 지을 건지 안 지을 건지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미리 계획서에 그거든요. 어떤 식으로 농경영계획서 보면 뭐 농기계 장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묻는다고요. 그러면 경운기 사가지고 하겠다 이런 거 계획서 내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는 속이지 않기 때문에 굳이 계획서 낼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속도 농지증 받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은 뭐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이라고 볼 수도 있고 상속 포기해도 되는데 받기 싫으면. 근데 상속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해가지고 오는 거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받아봤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담보농지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고 전용협의 전용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전용이라는 말이 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협의를 한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된다. 이 협의를 하는 것은 국가 지자체만 협의가 가능하고요. 개인은 협의가 아니라 허가입니다. 허가. 농지 전용 허가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 받아도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된다 했죠. 근데 전용 협의를 한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된다. 이걸 좀 주의하시고, 합병, 분할 이거는 자기가 어차피 가져오는 거잖아요. 법인 합병, 두 회사가 합병해가 취득하는 거는 자기가 가져오는 거니까 안 받아도 된다. 공유농지 분할 합병은 안 받아도 된다. 시효 취득 안 받아도 된다. 농지를 시효 취득하는 경우, 이게 시효 취득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시골에. 어떤 경우냐면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이제 저처럼 도시로 나가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그냥 시골 사람들한테 아무 돈도 안 받고 그냥 농사 지어라 공짜로 이렇게 했더니만 20년 지나니까 전부 시효 취득 주장해가지고 소유권 다 받겠어요. 제 아는 사람. 뭔가 뭐 얼마라도 지료를 받았으면, 차임을 받았으면, 그걸 입증할 수 있으면 시효 취득 인정이 안 되죠. 자주점유가 아니고 타주점유잖아요. 공짜로 농사 짓게 하면 20년 지나면 시효 취득으로 뺏겨요. 그 농지. 아무것도 입증을 못하니까 뭐 쌀 한 포대라도 받았다. 쌀로 받으면 입증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 통장에 입금시키라고 해야 되겠죠. 얼마라도.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의 경우 허가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허가받으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해서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자, 농지임대차는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항력은 시구 원면장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제가 사이버대학교 시험 문제에 그 다음이라는 말을 빼고 그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냈더니만 정답률이 20%밖에 안 된다고, 학교에서 문제 잘못된 거 아니냐고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연락 왔더라고요.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이죠. 다음 날. 그 다음 날이라는 것은 판례는 다음 날 오전 0시로 봄이 상당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법조문에는 다음 날 오전 0시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다음 날이에요. 자, 농지임대차는 최단기 존속기간이 3년이고요. 다년생 식물재배지 등의 경우 5년입니다.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3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법정갱신이 됩니다. 우리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법정갱신이 되죠. 자, 위탁경영, 원래는 농지는 반드시 주인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원칙, 반드시는 아니고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주인이 3개월 이상 국외여행하는 경우,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5년 이상 농사 지은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어서 이제 농업 경영에 이용한 농지를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년 이상 농사 지었고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탁 경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요 3개월이 출제됐습니다. 시험에 3개월. 왜냐하면 농지의 경우 농사 지으면 3개월 이상 농지 손 안 대면 거의 풀밖에 없죠. 농사 짓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기촌하려고 지금 집에서 아파트 발코니에 상추를 심었는데 제대로 안 크더라고요. 지금 다 죽을 나가고 있어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가 봐요. 계속 매일 물을 줬더만 거의 다 썩어버리더라고요. 자,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이 뭐냐면 농사 짓겠다고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아놓고 농사 안 지으면 농사 지으라고 처분 명령을 합니다. 처분 명령을 하는데 처분 명령하기 전에 어쨌든 농사 안 짓는 게 적발되면 1년 안에 그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된다. 그 다음에 1년 안에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그럼 처음에 처분 의무 기간 1년이고요. 또 처분 명령 받으면 6개월 이내니까 1년 6개월 안에만 처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안 됩니다. 근데 아무리 처분하려고 해도 사실 농지 같은 거 수용되지 않는 한 거래가 잘 되진 않죠. 그러면 이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고요. 아무리 팔라고 해도 안 팔린다. 1년 6개월 안에. 그래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가 실거래 가격보다 실거래가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법에도 매수 청구 있죠. 공법에도 매수 청구는 전부 다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낮은 가격인 이유가 높은 가격이 아니고 시험에 높은 가격 이러면 X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농어촌공사, 국가지자체 이런 경우는 사실은 거기 취득을 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취득하지만 공무원 개인 재산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국가재산이죠. 국가돈으로 취득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높게 사줄 테니까 나중에 뒷돈 리베이트 좀 달라 이렇게 할 개연성이 높잖아요.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면. 그래서 항상 낮은 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낮은 가격. 그 공시지가가 보통은 시세보다 낮죠. 통상적으로.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인데 단 실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입니다. 자, 이행강제금입니다. 만약 처분 의무기간 1년 주고 또 처분 명령 했는데도 6개월 안에 처분 안 하면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감정가격,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3개 중에서 또 아까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행강제금은 더 높은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00분의 25% 4년 동안만 논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다 내야 되죠. 농지가격을.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부과하고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됩니다. 시험에 이거 출제됐습니다. 이행을 하면 이미 부과된 것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X. 이미 부과된 거는 징수를 해야 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됩니다. 즉시. 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암기 프린트 35번에 8번에 있습니다. 35번에 8번. 30일이라는 숫자가 35번에 8번에 있다고요.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입니다. 서식이 4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습니다. 4가지 서식 비교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거기 요약집 158페이지 동그라미 4번 요거 하나 고쳐주세요. 입지 조건에 보니까 도대주교라고 했는데 우리 그 써본 요약집에는 도대주교판, 판이 있죠. 판 지우세요. 판이 삭제됐습니다. 여기 지금 칠판에는 판 없잖아요. 판매시설 삭제하시라고요. 150판 도대주교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158페이지 판 지우라고요. 판매시설이 옛날에 있었는데 삭제됐어요. 왜 삭제됐냐면은 판매시설 대신에 주택임대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뺀 거예요. 거기 162페이지 우리 요약집 162페이지 162페이지 5번에 보니까 입지 조건이라고 있죠. 입지 조건에 보니까 도대주교까지만 있잖아요. 교육시설까지만. 그것도 좀
162페이지 5번도 체크해 놓으세요. 그 네 가지만 있습니다. 시험에 기출문제 이런 게 출제됐어요. 다음 중 입지 조건이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되는 입지 조건이 아닌 것 해가지고 답이 공원이었습니다. 공원. 도대주, 교 이 네 개 외에 공원. 공원은 그러면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되는 입지 조건은 아니지만 공원도 입지 조건은 입지 조건이죠. 숲세권, 성수동, 아파트 이름에 무슨 포레스트 이런 거 붙는 거 있잖아요. 포레스트가 숲이잖아요. 요즘 아파트 이름에 포레스트 많이 붙죠. 그 입지 조건이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아파트 입지해 보니까 바로 옆에 공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모르고 분양받았는데 그 입지 조건이에요. 입지 조건에 좋은 입지 조건에 해당되죠. 공원 이런 거는. 그렇지만 확인 설명서 서식 다음 이제 시험에 다음 중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되는 입지 조건이 아닌 것 하면 판매시설이에요. 판매시설. 이게 나올 수가 있다고. 판매시설이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그 주택임대차인 경우 이게 그 161페이지 요약집 161페이지 맨 밑에 임대차 확인사항 요게 들어가서 여백이 없어가지고 빠졌다고요. 161페이지 요약집 맨 밑에 4번에 임대차 확인사항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 면예금 민간임대 등록 여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요거 민간임대 등록 여부 이거는 옛날에부터 있었던 거고요. 위에 이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이런 게 신설되면서 여백이 없어가지고 판매시설을 뺐다고요. 판매시설이 입지 조건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입지 조건은 입지 조건인데 단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입지 조건에 판매시설은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뭐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봉안당 이런 거는 없는 게 좋잖아요. 물류센터 이런 것도 없는 걸 선호하더라고. 우리 그 분양받은 데도 옆에 막 물류센터 들어온다고 하니까 데모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물류센터 싫다면서. 물류센터도 입지 조건이잖아요. 안 좋은 입지 조건이죠. 근데 판매시설은 좋은 입지 조건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인가 롯데마트 이런 거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그런 거는 있는 게 좋다더라고요. 그럼 학계론 시험에 롯데마트는 바로 옆에 있는 게 최고 좋다 하면 O입니까 X입니까? 반드시 최고 좋다. 반드시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북한산 있는데 이런 그렇다 하더라고요. 북한산 등산 간다고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막 전부 다 와가지고 아파트 단지에다 주차해놓고 올라가 버려가지고 오히려 엄청 불편하대요. 안 좋은 점도 있다고요. 예식장 근처에 있으면 자기 집 바로 옆에 예식장 있으면 토요일 날 막 복잡해가 자기 집에 주차하기도 힘들다고 차 들어가기도. 무조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무조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좋을 수도 있다. 절대적이라는 건 없다고요. 상대적이라고요. 항상. 자, 그래서 이게 서식에 나오는데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거 오늘 그런 게 문제에 있는데요.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규제되는 게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권 금세 실수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여기 1번에 있네요. 그 다음에 2번 권리관계 이것도 원칙적으로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돼야 됩니다. 다만 권리관계 중에서 민간임대 등록 여부와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요거는 1, 2의 서식에만 물론 기재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 이게 대권 금세 모든 서식 기재되고요. 취득세 세금 모든 서식에 기재된다고요. 그 다음에 실수가 뭐예요? 실제 권리관계 모든 서식 기재되고요. 중개보수 산출내역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됩니다.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권뿐만 아니라 인생살이 자체가 모든 게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죠. 여러분들도 처음 개업하면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조금 지나버리면 금세 매니즘에 빠지게 되죠. 모든 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대권 금세 실수.
자, 그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해당 사항이었고요. 입지 조건은 1의 서식, 주거용은 도대주, 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도대가 뭐예요? 도로, 대중교통이죠. 주차장, 교육시설.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4번 입지 조건. 1의 서식은 도대주, 교. 그 다음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하나씩 빠지죠. 특히 그 1의 서식에 판매시설 빠졌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 토지, 토지라든지 임목 이런 거는 관리에 관한 사항 없습니다. 뭐 위탁관리인지 자치관리인지 이런 거는 건물이 있는 경우만 관리사무소 있죠. 빈 나대지에 관리사무소 있는 거 못 봤잖아요. 비선호시설, 판례는 장례식장은 비선호시설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하고 2의 서식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의 서식에는 장례식장 기재하지, 장례식장이 아니라 비선호시설 기재하지 않는다. 거래 예정 금액은 일종의 시세인데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사항, 요건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취득세, 이거 모든 서식 기재하는데 단 재산세, 종부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요거는 모든 서식에 다 기재되는 게 아니라 1, 2의 서식만 기재됩니다. 1, 2의 서식만 기재됩니다. 이 재산세를 빼야 되겠네. 종부세가 6월 1일 소유자가 안 빼고 하는 게 맞네요. 왜냐하면 재산세의 경우에는 네 가지 서식,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거고, 이 해석이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에만 기재된다고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말이, 이게 좀 불합리해요. 재산세가 사실은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팔면 자기가 보유한 기간에 안 분해서 자동차세를 냅니다. 근데 우리 재산세는, 아파트 재산세는 6월 1일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1년 거 세금 다 내야 돼요. 딱 6월 1일 하루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364일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6월 1일 하루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세금을 다 내야 된다고요. 논리적으로 보면 불합리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하냐면 조세 편의주의에 의해서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뭐 누가 며칠 동안 보유했냐 하려면 복잡하잖아요. 지금 뭐 국민 무슨 지원금 뭐 돈 주는 거 이것도 지금 15만 원씩은 일단 모든 국민 다 주고 나머지 하위 80, 90%한테는 뭐 10만 원 추가로 주고 또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더 주고 이런다더라고요. 왜 오늘 아침에 오면서 라디오 들으니까 왜 동시에 안 주고 그 사회자가 묻더라고. 찔끔찔끔 나는 수준이냐 물어보니까 그 상위 10%에 들어간지 안 되는지 이거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동시에 줄 수는 없다 이러더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10% 확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색출하는데 돈 엄청 들어갈 거 아니에요. 비용이 뭐 해야 되니까. 장 선생님은 상위 10% 들어가가지고 10만 원밖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다 받아요. 뭐 이게 한부모 가족 자산인 계층, 한부모 가족하고 자산인 계층하고 거의 비슷하게 인정받아요. 한부모 가족은 아마 아기를 키워야 인정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면 무조건 한부모니까 자식이 있어야 부모겠네, 그죠? 한부모니까 부모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건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이것도 시험에 출제되는데 1의 서식만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아파트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용이고요. 그 다음에 소화전, 비상벨, 2의 서식은 소화전,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 근데 아파트는 이 소화전 이런 게 다 층마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소화전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단독 경보용.
그럼 단독 경보용 감지기하고 뭐 이런 아파트하고 차이 나는 게 뭐냐면,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배터리 형태로 돼 있어요. 이게 수명이 10년이라더라고. 10년마다 교체해야 돼요. 근데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화재 감지기 이런 게 전선으로 연결돼 있어 가지고 그 영구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어요. 아파트에도 그 단독 경보용 감지기처럼 연기 감지기, 열 감지기 이런 게 설치되어 있다고요. 열 감지기하고 연기 감지기하고 중에서 뭐가 더 효율이 높겠어요? 효용성이? 연기가 더 높대요. 열은 완전히 그까지 불 나가지고 거의 그까지 와야 되고, 연기는 금방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 보니까 담배 냄새 나던데 혹시 피신 거 아니에요? 올라오시다가 나죠? 냄새 나죠? 그 냄새 이런 게 연기 냄새가 금세 난다고.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좀 담배 피는 게 사실 그 예의상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인데,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1의 서식은 모두 다 하는데 2의 서식은 도배 상태는 체크 안 해도 된다고.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지 사무실 이런 데는 도배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주택은 거의 다 도배돼 있죠. 그 도배는 1의 서식이 주거용이에요. 주거용은 도배도 체크하는데 비주거용은 도배는 체크 안 한다고. 바닥면의 상태, 벽면 상태는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임목,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아예 도배 이런 거 전혀 체크하지 않습니다. 환경조건은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일조량, 소음, 진동, 이 환경조건은 1의 서식만 기재한다. 중개보수, 산출 내역 모든 서식 기재한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아도 되죠. 일반 가세사업자는 10%, 간이가세사업자는 4% 부가가치세 받아도 됩니다. 자, 다음은 전자계약입니다. 전자계약 체결하면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하다. 무조건 좋다는 이야기예요. 대출금리 할인해 주고요. 등기 보수 30% 할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이런 거 전부 다 공짜로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이고요. 그 다음에 편리한 거는 도장 없어도 되고요. 계약서 5년 동안 보존할 필요 없고요. 확정일자 자동 부여되고요. 주택임대차 신고 자동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 해제 신고 따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편리합니다. 안전합니다. 계약서 위변조, 부실한 확인 설명 방지입니다. 제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해 봤는데 타임 스탬프가 찍혀요. 시점 확인필. 전자서명이 완료되고 나면 시점 확인필 1일 도장이 찍힙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 계약 성립. 그래가지고 또 시점 확인필 2 도장이 찍힙니다. 만약 매매면 실거래 가격 신고가 수리되면은 타임스탬프 2 도장이 찍히고요. 임대차인 경우 그 확정일자 부여가 되면 또 한 번 찍힙니다. 그러니까 날짜 같은 거 위변조 안 된다고요. 일반 종이계약서의 경우는 둘이 합의만 되면 일주일 후에 새로 계약서 적은 것처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변조할 수 없고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를 차단한다. 왜냐하면 그 전자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개업공개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신문 확인을 철저하게 한다. 개업공개사인지는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거래 당사자 신분도 더 확인이 철저한 게, 종이계약서의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필 정보만 보는데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휴대폰 본인 인증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안전하다.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하면 X입니다. 시험에 만약 그렇게 나오면. 자, 다음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인데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다고 했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날로부터. 매매계약은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 잔금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죠. 요거는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했다면 잔금 치를 날이에요. 계약일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취득세 빼기 2% 곱하기 5배 과태료를 부과한다. 취득세가 표준세율이 4%잖아요. 빼기 2% 하면 2%고 2% 곱하기 5배 하면 10% 부과한다는 이야기죠.
미등기 전매 금지하고 있습니다.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탈세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계약서 금인제도입니다. 금인이라는 것은 검사받고 도장받는 걸 금인이라고 하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 금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토지 거래 허가받은 경우에는 X, 이 말은 따로 금인을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X가 허가받은 경우 금인 안 받아도 된다 이 뜻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금인은 시구 읍면동장한테 금인 받으면 되고요. 금인 받을 때에는 계약서 원본 한 부하고 사본 두 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금인 신청하면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금인 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다음에 그 위임을 받은 자, 변호사,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인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는데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업 공개사가 금인 신청하여야 한다. X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뭐 예를 들면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이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하루만 할 수도 있고 20일 할 수도 있다고요. 그 준비해야 되는 기간인데 기소했다고 고발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준비기일은 무조건 20일을 꽉 채워야 된다 이런 규정이 아니라 20일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범위 내이기 때문에 2일을 할 수도 있고 1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 남기 프린터 10번에 있는데 시험에 최근 16년간 안 나왔으니까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시험에 안 나온 거는 할 필요 없죠. 시험에 물론 나올 수는 있지만 그 10년간 안 나온 거 10%도 안 되는 거 이런 데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요건 민법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중개실무도 과거 5년간 4번 출제됐으니까 80%입니다. 출제 확률. 명의신탁이라는 말은 명의를 맡긴다는 뜻이죠. 자, 명의신탁에 해당 여부인데 해당되지 않는 것, 즉 명의를 맡기면 처벌하는데 처벌하지 않는 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부동산을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이걸 소위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탁법에 따라 신탁 사실을 등기한 경우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특례, 특별히 예외다. 요 특별히 예외 요 세 개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해당하지만 요거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도 유효하다. 원래 명의신탁은 무효고 처벌하죠. 근데 배우자 명의신탁, 종중명의신탁, 종교단체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목적 등이 없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남편이 돈 다 벌어왔다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조세포탈 목적 등이 없다면 처벌하지는 않고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명의신탁은 유형이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이라고도 하고요. 계약 명의신탁이 있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2자간 명의신탁,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주로 계약 명의신탁하고 이게 등기 명의신탁 요 두 개가 민법 시험에 잘 나옵니다. 2자간은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입니다. 그래서 뭐 민법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보통 갑, 신탁자는 갑이고요. 수탁자는 을이고 뭐 이렇게 갑을은 뭐 아무렇게나 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제3자 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에 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최근에 판례를 보면 농지는 옛날 같으면 농지는 농사 안 지으면 그 농촌 소재지에 뭐 1년 이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살 수 있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시골에서 고향에 논을 사놓고 싶은데 도시에 가서 살고 있으니까 못 사니까 시골에 있는 친구 명의로 샀어요.
친구가 수탁자죠. 받을 숫자, 명의를 받은 게니까 친구 명의로 샀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갑 어른 둘 다 죽었어요. 최근에 판례를 보면 그 상속인들이 자녀들이 이 명의 을 앞으로 돼 있는 거 넘겨달라. 돈은 우리 아버지가 다 냈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을 수탁자는 20년 넘었다. 이거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지 시효취득을 해도 벌써 시효취득했다. 못 넘겨주겠다. 또 이거는 명의신탁 약정은 민법 103조 위반 반사회 질서적 행위 하면 안 되는 걸 했기 때문에 반사회 질서적 행위면 이런 경우는 돌려줄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결론은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무효면 효력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명의는 을 앞으로 넘어갔지만 효력이 없으니까 무효니까 갑이 소유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갑한테 소유권을 돌려줘야 한다. 등기도 무효다. 무효니까 효력 발생 안 했으니까 을 앞으로 등기해놨지만 갑이 소유자라는 이야기예요. 이 경우.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취득했다 하더라도 선악을 불문이라고 했잖아요. 악의 제3자라는 것은 두 사람 관계를 알았다는 이야기죠. 알고 취득했다 하더라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수탁자가 이 을 자기 앞으로 돼 있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먹어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실명법상은 횡령죄 성립되는 경우 없습니다. 모두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자간에는 그렇게 복잡한 게 없어서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이제 시험에 이렇게 3자간 명의신탁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민법 시험에 뭐 갑을병 이런 식으로 하겠죠. 갑을병. 이 갑은 매도인을 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잘 봐야 돼요. 읽어봐야 돼요. 뭐 갑을병 정하는 거는 순서가 없죠. 보통 그냥 이런 식으로 갑을병 제3자 정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낸다고요. 그럼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갑은 돈 주고 을은 갑한테 소유권 넘겨주고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돈은 갑이 주는데 갑이 나 지금 집이 여러 채니까 다주택이면 세금도 많고 그러니까 내 아들 명의로 예를 들면 등기는 병합으로 좀 넘겨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들 병하고 지금 갑하고 서로 약속이 돼 있겠죠. 그 약속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매매계약은 유효인데 이 등기는 무효다. 등기는 무효다. 그러면 지금 등기가 병합으로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소유자가 누구냐고요. 갑을 병 중에서 돈은 갑이 줬고요. 을한테 을은 명의를 자기는 돈 받았으니까 어차피 갑이 부탁해가지고 명의는 좀 병한테로 내 아들 앞으로 명의 좀 넘겨달라 이렇게 하면 넘겨줄 수밖에 없잖아요. 돈 받았으니까 현실적으로. 이 상태에서 법적으로 소유자가 누구냐고요. 갑을병 중에서. 명의는 지금 등기 명의는 병 앞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했잖아요. 등기가 무효. 효력이 발생 안 했으니까 을이 소유자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제3자가 만약 취득했다면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수탁자가 받을 명의를 받은 사람이 팔아먹어도 모두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죠.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갑은 만약에 정한테 팔아먹었으면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팔기 전이라면 소유자가 을이기 때문에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부당이득 한 게 없잖아요. 소유권도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팔았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 팔은 상태에서 갑이 다시 명의를 넘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의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해요. 해지라는 것은 장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해지인데 이미 처음부터 무효잖아요. 효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지는 할 수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무효라고 했잖아요. 무효. 등기 넘겨준 게 무효니까 다시 원소유자인 을 명의로 진정 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하거나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를 해서 을이 소유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을은 돈 다 받았으니까 신경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신경 안 쓰면 을을 대신해서 대위해서 갑이 이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해가지고 매매계약은 유효함으로 매매계약에서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연기를 격려하는 때에 비로소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요거는 주로 뉴스에 많이 나온 게 이명박 전 대통령 MB 정권 때 이 MB가 계약명의신탁으로 많이 뉴스에 나왔어요. 도곡동 땅, 내곡동 땅. 도곡동 땅은 처남 이름으로 샀고요. 내곡동 땅은 아들 이름으로 샀어요. 그 내곡동 자금주가 누구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MB가 이게 뭐 자금주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매수인 아들 명의로 샀다고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왜 아들 명의로 샀냐? 돈은 MB께서 내시고 이렇게 하니까 내 명의로 사면 사람들이 뭐 투기를 해가지고 주변에 집값 올라갈까봐 그냥 몰래 하려고 아들 명의로 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한 거예요. 왜? 법을 전공한 게 아니니까 이 법을 모르니까 그게 위반된 줄 모르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막 시민단체에서 고발해가지고 아들 조사받았다고요. 아들한테 아버지 돈까지 산 거 맞냐 모르니까 아닌데요. 큰아버지한테 빌렸는데요. 빌린 거 통장 입금 내역 보자 통장으로 받은 게 아니고 현금 받았는데요. 7억인가 8억 현금 받았는데 그럼 이자는 냈냐? 어제 주고 왔는데요. 통장 보자 하니까 아니 현금으로 주고 왔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처벌을 안 받았어요. 무혐의 결정받아서 그 말이 다 맞다고 그냥 인정을 해가지고 미리 증명은 안 되는데 그 이제 그 검사손에 우리나라는 검사손에 달려 있어요. 검사가 처벌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럼 증거 보자 못 믿겠다 이렇게 할 텐데 그냥 처벌 안 하려고 묻으면 그래 그럼 그 말 네 말이 맞네. 그래가지고 처벌 안 받았다고요. 둘 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만약에 보통 이제 자금주 보통 우울적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갑이라고 많이 하죠. 병 만약 이렇게 돼 있다면 정 갑과 을의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옛날에 이거 국토부 장관도 인천공항 만들 때 국토부 장관도 처제 명의로 그 인사청문회 때 왜 처제 명의로 투기했냐 이렇게 국회의원 질문하더라고요. 국토부 장관 후보자한테.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처제가 지돈 가지고 산다는데 내가 뭐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처제를 어떻게 뜯어말립니까? 이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이 둘이만 비밀 지켜버리면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처제한테 돈을 보태준 건지 처제가 진짜 자기 돈 가지고 샀는지 알기가 어렵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둘이만 비밀 지키면 아까 등기명의 신탁은 세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비밀 지키기 어렵잖아요. 근데 두 명만 알고 있으면 더 비밀 지키기가 쉬울 수 있겠죠. 그래서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원래는 무효입니다. 원래는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이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이 매도인이 병이 선이라는 건 뭐예요? 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럼 현실적으로 병은 갑과 을 간의 관계를 통상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알 가능성이 많아요?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알까요? 20대 젊은 아가씨가 돈을 20억 가져가지고 집 서울에 산다고 하는데 판사람이나 또는 개업공개사가 아가씨가 돈 벌지는 못했을 때 어느 놈한테 받았는지 빨리 부르라 이렇게 따져요? 안 따져요? 그 따지면 재수없는 인간 계약 안 하겠다고 가버린다고요. 현실적으로는 알기 어려워요. 통상적으로는 뭐 그냥 무조건 빨리 팔아야 되는데 급한데 너 돈 어디서 났냐? 혹시 범죄 수익은 아니냐? 뭐 이런 거 따질 사람 없죠. 그럼 남 따지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하고 계약 안 해요. 다른 데 살 때 많은데 왜 그 계약하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현실적으로는 이 병이 두 사람 관계를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MB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특수한 기한이 있으니까 알 가능성도 있었죠. 그 MB 그 도곡동 땅도 지금 도곡동 땅이 EBS 본사 맞은편 매봉역 1번 출구에 있는데 지금 포스코 더 샵이 주상복합 건물이 있어요. 그 땅을 MB 처남이 20억에 샀어요. 20억에 사가지고 그걸 280매덕에 팔았더라고요. 280억인가 260억인가 팔았어요. 세금 다 내고 200억 남았어요. 수익이. 그래가지고 MB 처남 그 실제 등기 명의인 통장에 지금도 꽂혀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돌아가셨죠 그분이 처남은.
지금은 뭐 누구 앞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밝혀내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선의인 경우, 악이면 무효입니다. 선의인 경우에는 유효하다고요.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예요? 선의라고 보고, 선의라고 보면 을명의로 등기됐으면 을이 소유자죠. 자, 그래서 을이 소유자인데 당연히 소유자니까 횡령죄 성립하지 않고요. 정한 데 팔아먹어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 내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 등기를 해준다고 하면 무조건 빨리 팔아먹어야 되겠죠. 팔아도 횡령죄는 구속돼요. 잘못하면. 근데 실명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실명법은 거의 벌금이거든요. 벌금 좀 내더라도 팔아먹고 돈 다 썼다 하고 어디 숨겨놔버리면 회수하기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디 뭐 부동산을 사거나 통장에 은행에 입금시켜 놓지 않는 한 찾기 힘들어요. 재산 빼돌리려고 하면. 자, 그래서 제3자는 모두 아까 모든 명의신탁에서 제3자는 전부 다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모든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팔아먹어도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등기 명의신탁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인데 계약 명의신탁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위반시 제재 요거는 민법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신탁자, 그 다음에 허위담보목록 제출한 자, 장기 미등기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명의수탁자, 아까 무조건 팔아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팔아먹으면 벌금주로 받는다고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근데 횡령죄나 절도죄나 이런 거는 거의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많죠. 자, 과징금인데 여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인 경우에만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요.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내입니다. 이게 범위내, 이게 중요해요. 옛날에는 30% 범위내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30%였어요. 근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위반 기간하고 위반 금액에 따라서 차등 부과합니다. 그 차등된 금액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굳이 알 필요는 없고 30% 범위 내에 있습니다. 만약 이행강제금이 있는데요.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실명 등기 안 하면 10%, 다시 1년이 경과하면 20%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범위 내에서 아닙니다. 그냥 20%입니다. 아까 과징금은 30% 범위 내잖아요. 민법에서는 이런 벌칙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다. 중개실무에는 나왔어요. 벌칙도. 자,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